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 박탈 예. 분노연합의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젠가 보니까 뭐 노라조의 이혁이라는 가수 이혁, 미국 사람처럼 좀 잘생긴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문재인 정권을 좀 이렇게 SNS 상에서 비판했다가 살짝 비판했었죠. 그랬다가 막 욕을 많이 먹었는가? 예. 글도 삭제하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혁이라는 가수가 이제 노라조라는 그룹에서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솔로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비판을 좀 비판 테러 비슷하게 당한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을 했어요. 이게 굉장한 어떤 용기를 내야지만 할 수 있는. 이 친구 그 자다가 깨다가 깨서 갑자기 한번 그러나 싶은데 제가 그거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혁이 지금 올린 겁니다. 문 대통령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방통위를 시켜서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면 이거 진짜 이제 가능해져서 이 나라에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 소득 공제를 대폭 줄인다는 문제는 위의 문제에 비교하면 문제도 아닌 것 같아. 진짜 공산이라는 공산주의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공산으로 가고 있다니 어디까지 언론 장악을 해야 만족하시렵니까? 넷플릭스도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둬야 하나. 이제 맞들기 시작했는데 오우 노우 이랬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한 게 이유가 있죠. 이 친구가 이제 이혁이라는 가수가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분이 굉장히 노래를 잘 부릅니다. 고음도 잘 부르고.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에 좀 고음에 빠져가지고요. 집에서 혼자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래, 제가 실제로 이 이혁이라는 가수 유튜브를 이제 많이 이제 시청을 하는데 거기에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이혁이라는 가수가 유튜브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유튜브 뭐 불법성이니 뭐니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있는 구글, 유튜버, 뭐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들이 이제 불법 행위를 했는데 시정 명령을 3차례 위반하면 위법 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비스를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즉 이걸 국내법을 적용해서 제재를 한다. 또 방통위는 이들 기업이 국내에 대리인격 책임자를 두고 성실히 조사받기 위해 대리인 의무 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이용자 수와 매출의 기준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 넷플릭스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들의 한국 공세 등에 대비해서 국내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지원 방안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한국의 방송, 또 한국의 무슨 동영상 제작자, 컨텐츠 제작자들을 이 넷플릭스나 유튜버, 구글에 뺏기는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이 자극,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 그걸 등에 업고 그러니까 한국의 방송 영상 콘텐츠 기업들이나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버가 휩쓸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이 솔직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만은 그거고 정권의 불만은 뭐겠어요? 이것들이 이제 유튜버 등을 통해 가지고 정권 비판을 하고 많이 있다. 하니까. 그러면 저 황장수 유튜버 뉴스 브리핑 삭제해라. 정권 비판했다. 유튜버가 안 하겠다. 그러면 삭제해라 3번 했다가 안 하면 너네 오늘부터 유튜버 서비스 못 한다. 임시 이렇게 스톱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튜버가 미국에서 한국 법의 기준을 봤을 때 위반했을 때 한국 법으로 소급해서 그것도 걸겠다. 구글이나 이런 데 흔히 걸리는 게 무슨 위치 정보니 개인의 진상 정보 등을 노출하는 부분이 미국에서 문제가 되면 그걸 한국에서도 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걸면 걸리고 저리 걸면 걸리도록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업을 한국에서 원활하게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삭제해라, 뭐 빼라 하면 그거 전부 시키는 대로 따라라. 그래서 지금 가짜 뉴스 온상을 정리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방송 TV들, 종편들, 영상 공급자들, 뭐 CJ니 뭐 전부 박수 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고 밀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를 들어 뭐 YTN 뉴스보다 소장님 뭐 번개 방송의 시청자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네이버 TV니 뭐 다음이 뭐 이런 자신들의 자체 영상 서비스가 다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종편들도 다 지금 자체적으로 영상 팔아보려다가 거의 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저것들도 유튜브에 올려. 그러잖아요. 방송들이 뉴스 등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이거 잘한다고 인마들 우리가 두들겨 잡을 거니까 너네들은 우리 잘한다 해라. 둘이 이제 짜고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재적인 발상인 것이고요. 그 이제 다른 이제 언론 같은 데서도 유튜브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요. 뭐냐 하면 그 이제 종편이나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규 방송이기 때문에 표현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정도 준수를 해야 되고 수위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런 저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보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표현도 좀 자유롭고 좀 더 이제 정규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좀 깊이 있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 놔야 되는 부분이지. 그럼요. 그걸 이제 어떤 그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언론들이 장사가 안 된다라는 이유 아니면 정권의 비판적인 게 유튜브에 많으니까 이걸 제재하겠다. 뭐 공산당 같은 발상이고 그 가수 이혁 씨가 지적한 부분이 공산으로 가는 건가라는 표현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 정확하냐면 이분이 지금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제재를 당하고 그 제재를 하는 것도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산화로 가는 건가라는 물음을 하셨는데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자, 공정한 기준을 다 적용하면 내 말도 안 하겠어요. 예? 지금 공중파나 종편에 온통 정권의 앞잡이들을 TV, 라디오, 종편에 다 깔아놓고 한마디로 뭐 그런 놈들한테 연봉 몇 억씩 주면서 이 좌편향 방송을 해대면서 그 정치 편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그러면서 진실을 전달하는 유튜브에 일부 유튜버들이 좀 그걸 한다고 그거는 현재 있는 유튜브의 기준 신고하고 제재하고 하는 기준만으로도 충분할 건데 이제 유튜버 사업에 대해서 아예 송출 정지를 시키겠다라는 조항을 두고 지금 우리가 무슨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사우디 그런 나라에 가서 사업하려면 반드시 동업제도 대리인이 있어가 그렇죠. 스폰서를 안 끼면 그 나라에 허가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살 때도 그러고 지금 한국도 그걸 두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사실 중국 공산당 수준의 어떤 그런 검열 비슷한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과거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뭐 자기들끼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을 지금 좀 해야 사람들 모아가지고 민주주의 수호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저는 역대 단임제 그 직선제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로 가장 독재적인 정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독재도 이런 독재가 그렇죠. 없지요. 과거 역대 정권도 이 정도 심하게 어떤 탄압을 하고 사찰을 하고 이런 정부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 이 정도의 발언을 한 걸 가지고 무슨 네티즌이 무슨 경솔하다 내가 볼 때 잘했다는 사람만 있더만 그래서 압박을 느껴서 본인이 삭제하게 만들었는데 자, 이 소신 발언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념 있는 젊은이가 있군요. 그리고 비판을 이렇게 허용하지를 않고 탄압을 하면 고인물은 썩듯이요. 결국은 불행한 대통령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이제 듣지를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자, 정말 어이가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사교육비가 지금 29만 천 원? 29만 천 원입니다. 오늘 그게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오늘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사교육비를 발표했는데 실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훨씬 많고
이제 이 정부가 통계주도 성장을 하는 정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사교육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네, 이제 하십시오.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내신으로 이제 대학을 요즘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내신 전형도 있고요. 예.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특정 지역에 내신 3등급이 예. 서울대를 갔단 말이죠. 예. 근데 어떤 지역은 1등급도 서울대를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3등급까지도 서울대에 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를 1등급부터 다 많이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고등학교는 1등급도 서울대를 떨어져 버리면 이 학교는 예. 서울대를 많이 못 보내는 학교구나 예. 라고 이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학교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에 우리 애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사교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어떤 좋은 고등학교 예를 들어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내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사교육비가 투입이 되는 거죠. 투입이 되고 거기서 사교육비가 들고 또 좋은 중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 뭐 비교과 영역, 컨설턴트 이용해서 사교육비 들어가죠. 또 뭐 수행평가 같은 거 하면서 컨설트 받으면 들어가고 또 내신 준비한다고 동네 학원에 다녀야 되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수능 준비해야 돼. 이렇게 그 사교육비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대입 구조,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또 내신 수능까지 다 논술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 대입 기형적인 대입 제도 때문에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골병을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사교육비를 낮추는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은 수능 위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수능 준비하는 학생은 없거든요. 고등학교 뭐 1학년 때 놀았더라도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면 원하는 데 갈 수 있거든요. 수능 체제라면. 뭐 안 되면 재수를 해서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사교육비 부분에 있어 공정함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분에 있어서도 수능 위주로 가는 게 가장 사교육비가 적게 든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사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후생, 예.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젊은 층 이제 부부들이 하는 얘기는 사교육비 많이 들어서 애를 못 놓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교육비 때문에 지금 어떤 사회 문제인 부분이 있는데 수능 위주로 가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 이 사교육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요, 그야말로 안 그래도 요즘 중산층 이하 가처분 소득이 없어가지고 실제 쓸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사회적으로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또 투자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교육비를 갖다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 적어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권이라면 과거에 보수 정권이 이게 나라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잡았다면 저그들은 이런 문제 정도는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입시 제도라든지 전에 뭐 제가 이야기했듯이 학교에 시설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그리고 또 진짜 고용은 그런 식으로 기왕에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준교사 정도를 채용해서 학생들을 아주 1, 2만 원에 가르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서로가 이익이 되는 비용 창출이고 그 사람들은 또 월급 받고 그런 거지. 돈을 돈 같지 않게 쓰면서 학교 시설은 비어있고 한 서너 시만 되면 고등학교도요 애들 일찍 다 보내버려요. 각자 알아서 가서 과외라고.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교육 격차가 확 나는 거죠. 참 기가 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요. 저는 또 이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제 음서제를 이제 좋아하고 적극 장려하는 게 현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제 빈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수능 위주의 입시 전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세력이라도 적극 나서가지고 예. 이게 저는 이제 미래 세대와도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예. 어떤 사교육비 문제, 가계 부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예. 그러면 보수 정당이라도 적극 나서가지고 이걸 공론화시키고 국민과 함께 투쟁을 하고 현 정부 상대 투쟁을 하고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감동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뭐 보수 정당도 이제 기득권과 야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라가 썩어가고 있는 거죠. 예. 자, 국가교육위원회를 뭐 설치한다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그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방통위원회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어떤 범위나 권한이 이제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심의는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정책에 있어서 심의는 할 텐데 의결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 쉽게 말해서 이제 교육부의 권한을 확 빼와가지고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 정책들을 만들고 집행을 이제 만들고 의결을 하겠다는 건데. 예. 거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국가교육위원회면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 선정에 있어서 이제 11명이라고 하는데 거기 대통령이 5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여야 해가지고 4명 뽑는데 거기에 여당이 또 한 2명 정도 뽑겠죠. 근데 과반 한 3분의 2가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앉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그런 위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만약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반기에 만들어진다는데요.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제 현 정부 음서제 앞잡이 이제 그 불공정한 제도를 옹호하는 그런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만들어서 교육 정책도 그렇게 하향 평준화시키고 학벌이 세습되는 그런 교육 정책을 만들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교육제 정책을 긴 어떤 교육 정책의 틀을 만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이렇게 만들겠다. 명목하고 그리고 그것도 거죠. 이제 궁극적으로 좌파 성향의 그렇죠, 국정 장악에 유리한 국가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뭐 정교조 등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 지금 맞습니다. 그거네요. 예.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연임 제한 조항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교육 문제만큼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이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공무원이 교육부라는 정부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 몇만 명이 일을 하고 있을 그렇죠. 건데 뭐 때문에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그 위원들도 공짜로 일하는 것도 아닐 건데 거기에 일을 맡겨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좌파 이념에 맞는 그런 교육으로 끌고 가겠다는. 국가교육정책은 교육부에서 입안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통과되면 정부가 집행하면 되는 거지. 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공무원은 따로 있고 거기서 정책을 입안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무능하거나 공무원들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위원회 들어가는 사람은 특별히 유능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그건 아직 뭐 그런 건 세부적인 기껏해야 좌파 교수나 뭐 좌파 또 시민단체, 교육단체, 정교조 이런 데서 기어 들어가지 않겠어요? 정교조 맞습니다. 조의원 같은 사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만들려고 할까라고 봤을 때는 그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문제만큼은 좌파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추진하는 것 같고 이 부분만큼은 저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하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뭐 이 정권은 뭐 위원회 정권이에요. 온갖 위원회를 다 만들어가 자리 만들어줘 그것도 이제 방송하셨었죠. 그 뭐냐 메리츠 했죠. 그것도 이제 완전 뭐 아니 다 자리 꽂아주고 기자하다가 정권에 유리한 보도 하나 해주고 대선 시기에 그래가지고 기자가 청와대 행정관 사급으로 갔다가 이제 상급으로 올라가면서 옷 벗고 나와가 정권회사 정권 그룹의 상무가 돼요. 나이가 30대인데. 그렇죠. 뭐 느낍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청년들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청년들이 이런 걸 보고 실망을 하고 자제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좀 약간 보니까 메리츠라는 회사가 상무 정도 달리면 한 50대, 정말 젊은 한 40대 후반? 아주 그러고 그런 금융 종합그룹이잖아요. 온갖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보험회사부터 증권회사부터 그런 부분에 가서 일을 하려면 그야말로 그런 쪽에서 오랫동안 일한 전문성을 가져야 거기에 임원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없는 자리를 신설해가지고 꽂았다는데 이런 걸 보면 청년들이 진짜 미치는 거죠, 이게. 봤을 때.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꼭 좋은 자리 나쁜 자리를 떠나서 취업이라도 하려고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봤을 때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버젓이 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반성을 안 한다는 부분.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고 반성을 안 한다는 부분. 우리 사람이니까 스타로 확 밀어주고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 정권을 보면요, 그냥 우리 편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아주 분열적인, 그러니까 우리한테 표 안 줄 사람들은 굶어 죽든 말든 차라리 없어졌으면, 아주 분열주의적이고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이라는 우리나라 그러면 자기를 반대하든 찾아가든 다 국민 아닙니까? 이 대표가 메리츠 정권 앞에 가서 이건 너 좀 심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일을 하면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 메리츠 정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누구 잘못이 이게 아니고요. 이제 위에서 내리꽂는데 또 힘없는 기업들이 저항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자, 로스쿨에 돈을 몇십억 지원해 준다고요? 예산이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로스쿨이 이제 대학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 다니는 어떤 저소득층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또 피 같은 국민 세금을 44억을 이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이제 지원하는 건 하는 건데 왜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법연수원이 있을 때 그때 이 로스쿨 옹호 세력들이 사법연수원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왜 변호사 양성하는데 자영업자 양성하는데 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되냐 그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 하던 이제 세력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국민 세금으로 그리고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게 판검사를 배출하는 그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세금 지원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대학원생을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 보고 변호사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44억의 세금이 지원된다는 그리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로스쿨 갔는데 왜 국가가 그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일반 대학에 있어서 이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무슨 국가 장학금보다는 제가 볼 때 무슨 기부나 이런 게 맞죠. 그렇지만은 대학은 그렇다 칩시다. 이제 보편적인 이 교육기관이 됐으니까. 근데 아니 의대 간 사람, 로스쿨 간 사람까지 국가에서 장학금을 수십억씩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대학원생이 학자금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그것도 무슨 지원 장학재단에 보면 무슨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관여하죠.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자금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자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학을 못 해가지고. 그래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조차 이렇게 어려운데 그 로스쿨이라는 이유로 아니 그러면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사법시험 때는요. 사법시험 준비하는 준비생들한테 지원한 건 없었습니다. 연수원 다 합격하고 연수원 가가지고 이제 어떤 공무원을 양성하기 때문에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고시생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로스쿨은 일반 고시생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게 대부분 100% 확률 100%로 변호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변호사 되려는 사람들한테 왜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법연수원도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사법연수원도 세금을 지원하는 게 아닌 게 맞다고 보고 이것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제 로스쿨 뭐 장학금 지원하는 걸로 장학금이 잘 돼 있다. 돈 없어도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 생활비도 들고 또 변호사 시험 준비하려면 또 고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리나 저리나 고비용 구조이고 저는 예, 지원하는 건 반대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자, 그 마지막으로 지금 사법연수원에 한 명 들어갔다며.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하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사람은 혼자서 사법연수원을 선생은 지금 몇십 명이고. 예, 교수들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참 행운하네요. 그렇죠. 예. 1대1 이제 실무에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정통한 그런 이제 교육을 받지 않을까. 그 사람 내 보내고 나면 사법연수원이 없어지냐? 아니, 내가 볼 때는 또 로스쿨 연수를 맡게 될 거예요. 이 조직이라는 건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는 않더라고. 예. 그 얘기를 지금 꾸준히 로스쿨 쪽에서는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 그리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은데. 근데 로스쿨 나가 지금 판검사 된 사람은 예. 이제는 로스쿨로 판검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판검사 할 때 어디 가서 교육 받나요? 아,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어떤 방학 때나 뭐 이럴 때 뭐 어떤 뭐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사람도 내가 볼 때 교육 시켜서 판검사 시켜야지. 예.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제가 이제 저번에 참 이 말씀을 좀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이제 제 방송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뭐 왜 로스쿨 출신들이 실력이 없다고 비판을 하냐 뭐 그런 댓글이 달렸었는데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보십시오. 사법시험 때 같은 경우에는 법대 4년, 그 다음에 또 고시 준비한다고 평균 합격 기간이 4.5년이거든요. 예. 뭐, 그리고 또 몇 년, 또 사법연수원 2년. 최소 6년 이상의 어떤 그런 이제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그것도 하드 트레이닝이 있었는데 그걸 3년 만에 압축을 한 거잖아요. 근데 3년 만에 이걸 다 실체법, 절차법 다 알고 실무를 할 수 있는 내가 볼 때 이 대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좀 있으면 실력 없는 변호사들 때문에 실력 없는 판검사들 때문에 큰 사회 문제가 생겨가 저절로 큰 문제로 부각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런 로스쿨 출신이 실력 없다라는 또 실력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찾아보시면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그거는 좀 있으면 사회가 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이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